분명 내 월급은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는데 왜 내 삶의 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팍팍해지는 걸까? 이건 여러분이 과소비를 해서도 아니고 경제관념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성실하게 살아온 분일수록 이 허탈함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노동의 가치가 자산의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달랐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15%, 20%였던 시절에는 투자를 몰라도 성실함 하나로 집을 사고 자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축이 곧 미덕이었고 현금이 곧 힘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는커녕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기도 벅찹니다.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지갑 속에서는 조용한 강도가 당신의 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사이에도 말이죠. 그 강도의 이름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며 받는 연봉 상승이라는 달콤한 사탕이 사실은 이 강도의 존재를 가리기 위한 눈속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식이 무서워요. 부동산은 너무 비싸요. 투자는 도박 아닌가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쳐버린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내 가족과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연봉 상승의 함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거대한 경제의 파도 위에서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을 넘어 내 자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함께 명확한 방향성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는 흔히 인플레이션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가 오르는 건 짜증나는 일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즉 물건값이 비싸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쥐고 있는 현금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아주 소중한 돈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절대 잃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돈을 장롱 속에 꽁꽁 숨겨두거나 이자가 거의 없는 수시입출금 통장에 넣어두었다고 칩시다. 만약 매년 물가가 5%씩 상승한다면 10년 뒤에 여러분의 1억 원은 얼마의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숫자는 여전히 1억 원이겠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구매력은 약 6천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20년이 지나면요. 고작 3,5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남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단지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의 65%를 도둑맞은 셈입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인플레이션 조세, 즉 정부가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도 국민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친숙한 짜장면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에 짜장면 한 그릇은 100원이었습니다. 90년대에는 1,500원이었고 지금은 7,000원에서 8,000원, 비싼 곳은 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50년 사이에 가격이 70배에서 100배가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50년 전의 짜장면보다 지금의 짜장면이 100배 더 맛있어졌나요? 아니면 100배 더 건강해졌나요? 아닙니다. 짜장면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배고픈 한 끼를 채워주는 음식으로 똑같습니다. 변한 건 짜장면이 아니라 그 짜장면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종이돈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먹거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내 집 마련, 즉 부동산은 어떤가요? 인플레이션은 모든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지만 그 중에서도 한정된 자산의 가격을 가장 먼저, 가장 높게 밀어 올립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나 먹는 음식은 기술이 발전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땅, 강남의 아파트 같은 자산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습니다. 현금 가치가 떨어질 때 이런 실물 자산들은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흡수하며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악착같이 저축해서 1년에 1,200만 원을 모은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을 모으면 1억 2천만 원이죠. 그런데 그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5억에서 10억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그 성실한 저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축을 하면 할수록 집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저축만 고집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에스컬레이터는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위에서 가만히 서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속도보다 더 빠르게 위로 뛰어 올라가야만 최소한 제자리라도 유지할 수 있는 시대. 그것이 우리가 처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을까요? 국가가 돈을 안 찍어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부채와 통화량 팽창을 먹고 자랍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중에 풀린 돈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불러옵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가 멈추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도박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소중한 돈을 어디에 숨겨야 할까? 가 아니라 어떤 자산에 태워야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센 파도를 넘어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 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가가 올라도 내 연봉도 같이 오르니까 셈셈 아닌가요? 내 노동의 가치도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상승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장 강하게 내리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연봉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그동안 속고 있었던 숫자의 마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의 차이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올해 고생 많았으니 연봉 5% 올려줄게라고 말합니다. 이때 통장에 찍히는 늘어난 숫자가 바로 명목 임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돈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느냐는 실질 임금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올해 내 연봉이 5% 올랐는데 내가 매일 먹는 밥값, 기름값, 월세, 전기세가 평균 7% 올랐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숫자는 늘었지만 여러분은 작년보다 가난해진 겁니다.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2%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봉 상승의 착시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숫자를 늘려주며 생색을 내지만 시장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금의 역설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고 그만큼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연봉도 조금씩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이죠. 물가가 올라서 내 연봉이 겨우 몇 % 올랐을 뿐인데 내 소득 구간이 바뀌면서 세금은 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즉 내 실질적인 구매력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졌는데 국가에 내는 세금 비중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만히 앉아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과 세금을 걷는 정부뿐이며 오직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서민들은 소리 없이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우리의 노동 가치는 자산 가치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복리와 단리의 차이 때문입니다. 연봉은 보통 전년도 대비 몇 %라는 단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되죠. 하지만 자산의 가격, 특히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로 성장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는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압도적으로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봇과 AI가 노동을 대체하는 세상에서 기업의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급 논리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루 8시간, 10시간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 누군가가 투자한 기업은 24시간 내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 내 몸값을 높일 때다라고 말하며 자기 개발에만 몰두합니다. 물론 자기 개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몸값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몸값 노동 소득은 여러분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면 멈추는 유한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구축한 자본소득은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타고 스스로 덩치를 키워나갑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연봉 협상을 통해 연봉을 2배로 올리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 우량했던 기업의 주식을 사서 2배로 불리는 게 쉬웠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노동은 한계가 있지만 자본은 한계가 없습니다. 결국 연봉이 오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내 지갑 속에 구멍이 뚫려 돈이 줄줄 새고 있는데 괜찮아 위에서 조금 더 붓고 있잖아라고 자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멍을 막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내 소중한 노동소득을 현금이라는 녹아내리는 얼음 형태로 두지 말고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자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회사가 내 월급을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시장의 성장이 내 자산을 결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봉 상승의 함정에서 탈출하여 진짜 부의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미 주식시장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뉴스 보니까 최고가 경신했다는데 지금 들어갔다가 나만 산꼭대기에 물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최근 시장은 여러분의 우려와 달리 꽤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투자를 살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임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는 가치가 떨어지는 종이돈을 가치가 오르는 자산으로 끊임없이 교환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왜 지금이 산꼭대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지, 설령 조정이 오더라도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의 누적 효과 때문입니다. 물가가 올라서 기업의 매출액 숫자가 커지면 주가지수라는 숫자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10년 전의 주가 2000포인트와 지금의 2000포인트는 그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짜장면 값이 3,000원에서 8,000원이 된 것처럼 주가지수도 인플레이션만큼 바닥 자체가 위로 들어 올려진 상태라는 겁니다. 즉 지금의 고점이 과거의 기준으로는 높을지 몰라도 화폐 가치가 떨어진 미래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저점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실적의 뒷받침입니다.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오른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살아남은 우량 기업들은 이미 제품 가격을 올렸고 비용 절감을 통해 역대급 이익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익의 그림자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진짜 돈의 양이 늘어났다면 주가가 오르는 것은 거품이 아니라 기업 가치가 반영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망설이는 사이에도 세상에 부는 현금을 쥔 사람에게서 물건을 파는 기업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조정이 오면 사야지라며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10% 조정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장이 20% 더 올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조정이 와도 여러분이 기다렸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일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은 사실 현금이라는 이름의 자산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현금은 매일 인플레이션에 의해 깎여나가고 있죠. 하락장의 리스크보다 무서운 것은 상승장에서 소외되어 내 자산만 제자리에 머무는 리스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전 재산을 한 번에 다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립식 투자라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맞추려 하지 마세요. 대신 내 연봉이 오르는 속도보다 인플레이션이 빠른 이 시대에 매달 내 월급의 일부를 자산이라는 안전한 항구로 옮겨놓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내 자산 가치가 올라서 좋고 가격이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담을 수 있어서 좋은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고점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가장 높은 가격은 언제나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사람들은 고점이라고 걱정했지만 결국 우량한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딛고 우상향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훗날 돌아보면 그때라도 시작할 거라고 후회하는 지점이 될지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조용한 도둑이 어떻게 우리의 현금을 훔쳐가는지, 연봉 상승이라는 숫자의 마법이 어떻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지, 그리고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열차에 올라타야 하는지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0년 뒤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일 쉼없이 일하지만 오르는 물가와 세금에 허덕이며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냐고 한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10년 전 오늘 두려움을 이기고
씨앗을 심은 덕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여유롭게 항해하는 사람일까요? 그 차이는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아주 작은 결정 하나에서 갈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복잡한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현금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현금은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일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현금은 시간이 갈수록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습니다.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 즉 생산 수단을 가진 우량 기업의 지분이나 부동산으로 옮겨두어야 합니다. 둘째, 시간의 편에 서세요. 우리는 매일 오르내리는 주가창을 보며 일희일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본질은 가격 맞추기가 아니라 시간 쌓기입니다. 존 보글이 말했듯 시장 전체를 사서 영원히 보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복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법처럼 불어납니다. 1년, 2년은 짧아 보여도 10년, 20년 뒤에 복리는 여러분의 노동 수익을 아득히 추월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시스템을 만드세요. 의지만으로는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우량 ETF나 주식에 투자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내 연봉이 오를 때마다 투자금도 조금씩 늘려가세요. 내가 잠을 자거나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도 나를 대신해 돈을 벌어다 주는 자본의 군대를 하나씩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산 주식 한 주, ETF 한 주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조각입니다. 쿡밥 가격이 2만 원이 되고 커피 한 잔이 1만 원이 되는 세상이 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갑옷입니다. 세상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전쟁이 나고 경제 위기가 오고 시장이 거품이라는 뉴스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묵묵히 자산을 모아온 사람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늦은 거 아닐까? 아니요, 지금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뜨겁게 사랑한다면 이제는 차가운 이성으로 그 가치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 숫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 인생의 궤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년 뒤에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본 자신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그 첫 번째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성장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